(20이라) 줄거리. 진용공을 시해한 진나라를 징벌하기 위해 초군이 나서고 하이의 아들 하징선은 응징되었으며 진나라의 국권을 빼앗았던 초장왕은 신숙씨의 간언을 듣고 나라를 도로 내주며 지인을 독립시킨다. 진경공은 정나라를 돕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는데 술림부는 제 맘대로인 휘하 장수들 때문에 초군에 패한다. 이처럼 초장왕은 지난날 진문공에게 패한 성복 전투의 치욕을 갖고 손수고는 우울병으로 죽는데 손수고가 죽고 난 후 가난하게 사는 그의 아들을 본 광대우맹은 영국으로 초장왕을 깨우쳐 땅을 하사받게 하고 손수고의 후손들이 그 땅을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송나라 군민은 초나라의 공격에 결사항전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화원을 보내 공자 측에 침상해서 화평을 청하고 전투 중에 죽은 노인이 풀로 천하장사 2회를 묶음으로써 위가의 은혜를 갚아 이로부터 결초보은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 56. 역복면군. 구공이 곧 죽을 것이라는 양설직의 말에 술림부가 놀라서 그 이유를 묻는다. 어째서 그가 죽는단 말이오? 이에 양설직이 대답한다. 주나라 속담에 못 속의 고기를 잘 보는 사람은 상소롭지 못하며 남의 비밀을 잘 알아내는 사람은 재앙을 부른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더라도 구공 혼자서 그 많은 도적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도적들이 힘을 합쳐 덤벼들면 구공 혼자서 어찌 그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술림부와 양설직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간 지 사흘째 되던 날 교회에 나갔던 구공이 과연 도적대에게 맞아 죽었다. 도적들이 구공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술림부는 우라병으로 알아 누웠다가 죽고 말았다. 진경공이 양설직을 불러 묻는다. 경의 말대로 구공이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했소. 장차 어찌해야 도적이 없어지겠소. 지혜로 지혜를 막는 것은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으니 풀은 돌을 비집고 그 틈으로 또 자라고야 맙니다. 또한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은 돌로 돌을 침과 같사오니 2개의 돌은 반드시 깨지고 맙니다. 그런즉 도적을 잡으려면 그 마음을 감화시켜 염치를 가르치는 것이 첩경이옵니다. 도적을 많이 잡는다 해서 그들을 모두 없애지는 못할 것인즉 주공께서는 문무백관 중 어질고 착한 사람을 택해 그로 하여금 백성들이 어진 길을 깨닫도록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악한 자들도 저절로 감화될 것이니 도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옵니까? 이에 진경공이 묻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어진 사람인지 경이 추천해보오. 지금 우리 진나라에선 사회만한 인물이 없나이다. 그는 신이 있고 의가 있으며 너그러우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청렴하면서도 소견이 좁지 않으며 위엄을 갖추고도 사납지 않으니 그를 들어 쓰시옵소서. 이윽고 사회가 적적을 평정하고 돌아오자 진경공은 포로로 잡혀온 오랑캐 군사를 주정왕에게 바치고 사회의 공로를 고했다. 이에 주정왕은 사회에게 불복과 명간을 하사하고 진나라 상경으로 삼도록 명했다. 이것은 사회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진경공이 꾸민 일이었다. 주천자에게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사회는 술림부가 맡았던 중군 원수 자리에 오르고 태부를 겸했다. 또한 진경공으로부터 범땅을 하사받고 진나라 범시의 시조가 되었다. 정사를 맡게 되자 사회는 진나라 법률 중에서 도적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오로지 그들을 교화시키기에만 힘썼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행을 권하니 악인들은 견딜 재간이 없어 모두 진나라로 도망치고 도적들도 자치를 감추어 진나라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였다. 이에 진경공은 다시 천하를 제패할 야심을 품게 되었다. 모신 백종이 진경공에게 아랜다. 성군 진문공께서 맨 처음 천도에서 회맹을 가졌을 때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순종했나이다. 그 후 진양공께서 다시 신성에서 회맹을 가졌을 때까지도 감히 우리를 따르지 않는 나라는 없었나이다. 그런데 영호 땅에서 실신한 이후
진과의 우호가 끊기고 제나라와 송나라에서 주군을 시해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능히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산동의 모든 나라가 우리를 배신하고 초나라를 섬기게 되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정나라와 송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지 못했으니 그 두 나라도 잃게 되었사옵니다. 지금 우리를 따르는 나라라곤 위나라와 조나라를 비롯해 겨우 서너 나라밖에 안 되옵니다. 이제 제나라와 노나라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주공께서 다시 천하를 제패하여 맹주가 되고자 하는 뜻을 가지셨다면 곧 그 두 나라로 사신을 보내 우호를 맺도록 하시옵소서. 그런 다음 기회를 보아 초를 무찌른다면 다시 백업을 이룩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옳게 여긴 진경공은 상군 원수 국국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 노나라와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자신이 군위에 오르도록 도와준 제해공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선공은 그 후 제나라를 정성껏 섬겼다. 1년에 2번씩 사신을 시켜 예물을 보내는 것도 거르지 않았다. 제해공이 죽고 제경공이 즉위한 뒤에도 노나라의 제나라에 대한 충성은 여전했다. 진나라 극극이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노나라에 갔다가 다시 제나라로 가기 위해 하직 인사를 하자 노선공이 말한다. 우리도 마침 제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상경인 개손행보와 동행함이 어떠하오. 그리하여 국국은 노나라 사신 개손행보와 함께 제나라로 갔다. 제나라 교회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역시 제나라와의 친선을 위해 사신으로 오던 위나라 상경 손양보와 조나라 대부 공자수를 우연히 만났다. 이에 진, 노, 조, 위 네 나라 사신은 기뻐하며 함께 제나라 성으로 들어가 객간에 들었다. 이튿날 네 나라 사신은 제나라 궁에 들어가서 제경공을 아련하고 각기 자기 나라 군우의 뜻을 전했다. 그들이 모두 물러간 후 제경공은 내궁의 소태 부인에게 가서 말없이 연신 웃기만 했다. 본시 소태 부인은 소나라 군우의 딸로서 제해공에게 시집 왔는데 남편이 죽은 후로는 슬피 울며 나날을 보냈다. 이에 효성이 지극한 제경공은 웃은 일이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흉내내면서까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썼다. 이날 제경공이 계속 말없이 웃기만 하자 소태 부인이 궁금한 듯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리 웃고만 있소? 제경공이 대답한다. 오늘 참으로 괴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진, 노, 조, 위 네 나라에서 친선을 위해 사신들이 왔는데 진나라 대부 극국은 애꾸였고 노나라 대부 개손행부는 민대머리였고 위나라 대부 손양부는 절름발이였으며 조나라 대부 공사수는 꼽추였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사지가 멀쩡하지 못한 사람이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 하필 괴상한 용모를 가진 네 사람이 한꺼번에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으니 그들을 한눈에 바라보고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소태 부인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말한다. 내가 직접 그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구려. 제경공이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반드시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대접하도록 되어 있나이다. 내일 후원에서 잔치를 베풀 예정이니 어머님께선 초청받은 사신들이 종대 아래를 지나 들어올 때 방장 틈으로 내다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튿날 드디어 잔치가 열리니 제경공은 오직 자기 어머니 소태 부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특별히 애꾸, 대머리, 절름발이, 꼽추로만 어자를 뽑아 사신들이 탄 수레를 몰게 했다. 즉 애꾸 극국의 수레는 애꾸가, 대머리 개손행부의 수레는 대머리가, 절름발이 손양부의 수레는 절름발이가, 꼽추인 공자수의 수레는 꼽추가 몰게 했다. 이에 상경국자가 제경공에게 간한다. 외국의 사신을 대접하는 것은 중대한 국사로서 빈주가 서로 공경하는 예로 대함이 마땅하거늘 어찌 그들을 희롱하고자 하시옵니까? 그러나 제경공은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미리 뽑은 어자로 하여금 네 나라 사신이 탄 수레를 몰게 했다. 그 괴상한 행렬이 종대 아래를 지나갈 때 방장 사이로 지켜보던 소태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었다. 좌우의 시녀들까지 쌍쌍이 지나가는 병신들의 행렬에 웃음을 금치 못하니 그 웃음소리가 종대 아래로 지나가던 사신들에게까지 들렸다. 처음에 극극은 자기의 수레를 모는 어자가 애꾸눈인 것을 보고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대위에서 들리는 여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보니 의심이 났다. 기분이 언짢아진 그는 잔치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시는 흉내만 내다가
관사로 돌아가 자기 시중을 들던 제나라 사람에게 묻는다. 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말하여라. 아까 대위에서 크게 웃던 여자가 누구냐? 모부인입니다. 잠시 후 나머지 세 나라 사신들이 돌아와 극극에게 호소한다. 제나라에서 일부러 그런 어자를 뽑아 수레를 몰게 하여 부녀자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니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조롱하는 법이 어디 있소. 극극이 부년이 제의한다. 새 대부께서도 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니 우리 이 자리에서 맹세합시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내대장부라 할 수가 없소. 이에 내 나라 대부는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한다. 우리는 후일 제 나라를 칠 경우 서로 도울 것이나 만일 배반하는 자는 천지신명께서 벌하소서. 이튿날 내 대부는 재경공에게 하직 인사도 하지 않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국자가 이 말을 듣고 탄식한다. 제 나라의 앞일이 큰 걱정이로다. 그 무렵 노나라에선 동문중수와 숙손득신이 죽자 개손행부가 정경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개손행부는 제 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심한 모욕을 당하고 온 후부터 안갚음할 기회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진나라 극극이 제 나라를 치고자 하는데 사회가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손행부는 초조했다. 결국 개손행부는 노송공에게 아뢰어 초나라에 구원을 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노나라 사신이 초나라에 당도했을 때 병석에 누워있던 초장왕이 별세했다. 초장왕 여가 병사한 후 겨우 10살밖에 안 된 세자심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초공왕이다. 초공왕은 국상 때문에 군사를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개손행부는 더욱 초조하고 우라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진나라 사람이 개손행부를 찾아와 은밀히 말한다. 극극이 제 나라를 쳐야만 천하를 제패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진우가 솔깃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는 극극의 뜻이 완강함을 알고 늙음을 칭탁하여 벼슬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극극이 중군 원수가 되어 정사를 도맡게 됐으니 머지않아 제 나라를 토벌할 것입니다. 개손행부는 기뻐하며 동문중수의 아들인 공손귀부를 진나라에 보내 극극의 안부를 묻고 언제쯤 제 나라를 토벌할 것인지 알아오게 하였다. 이때 노성공은 날로 번성하는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가 장차 자신의 자손을 위압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에 노성공은 진나라로 떠나는 공손귀부를 은밀히 불러 말한다.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3안의 세력은 자꾸 커지고 궁중의 세력은 점차 약해지기만 하니 그대는 진우에게 과인의 고충을 잘 말해서 새 시종만 없애주면 진나라를 충실히 섬기겠다고 하라. 이 일이 누설되면 큰일이니 각별히 조심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노성공은 자신이 군위에 오르도록 적극 도와준 동문중수의 은혜를 생각하여 그 아들인 공손귀부를 남달리 믿고 사랑했던 것이다. 노성공의 밀지를 받은 공손귀부는 많은 뇌물을 가지고 진나라로 갔다. 이 무렵 진나라에는 아첨을 일삼는 도왕가라는 자가 진경공의 총애를 받고 사구라는 벼슬에 올라 있었다. 공손귀부는 도왕가에게 뇌물을 바치며 노후의 밀명을 전했다. 그러자 도왕가는 평소 친밀히 지내는 난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다. 난서가 신중한 어조로 말한다. 원수 극극은 지금 노나라 개손씨와 힘을 합쳐 제 나라를 치려하고 있으니 과연 그 뜻을 조출지 알 수 없소. 아무튼 내 슬쩍 원수의 의향을 떠보리다. 다음날 난서가 극극에게 가서 도왕가로부터 들은 대로 이야기하니 극극이 단호히 반대한다. 그것은 노후가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수작이니 절대 그 말을 들어선 아니되오. 극극은 즉시 노나라의 개손행부에게 밀서를 보냈다. 그 밀서를 받아 읽은 개손행부는 크게 노한다. 지난날 동문중수가 공자학과 시를 죽이고 그 서영인 지금의 주공을 군위에 올렸을 때도 우리 사마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참았도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놈이 우리를 몰아낼 궁리를 하다니 어찌 범의 새끼를 길러 장래의 불행을 자초하리요. 개손행부는 그 밀서를 숙손교효에게 보였다. 그러고 보니 주공이 병을 핑계하고 한 달이나 조례를 받지 않은 것도 그런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이구려. 지금 함께 궁으로 가서 병문안을 하는 채 하고 주공의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중손멸에게도 함께 가기를 청했으나 그는 거절했다. 신하가 주공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법이요.
나는 그대들과 함께 갈 수가 없소. 개손행부와 숙선교요는 하는 수 없이 사구 장손어를 불러 함께 궁으로 갔다. 그들은 국문학까지 갔으나 노송공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에 더 이상 고집하지 못하고 문우만 전한 채 돌아왔다. 이튿날 노성공이 별세했다. 이때가 주정왕 16년이었다. 이에 숙선교요와 개손행부 등은 세자 흡갱을 받들어 군위에 올렸다. 그가 바로 노송공이다. 이때 노송공의 나이 겨우 13살이니 정사는 자연 개손행부의 손에 맡겨졌다. 개손행부는 여러 대부를 조정에 불러들여 말한다. 주공은 어리고 나라는 약하니 정법과 형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소. 지난날 우리는 두 적자를 죽이고 서자를 세워 제해공을 섬긴 탓으로 진나라와의 우호까지 끊어지고 말았소. 이것은 모두 동문중수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니 그 죄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소. 이미 죽은 동문중수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개손행부에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도 누구 하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다. 마침내 개손행부는 사고인 장손호를 시켜 동문중수의 유족들을 모두 나라 밖으로 추방해버렸다.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공손기부는 노선공이 죽고 아버지 동문중수의 죄가 문제되어 자기 일족이 모두 국외로 추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나라로 달아났다. 후일 그의 일족은 모두 제나라로 모여들었다. 노선공이 군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재경공은 진과 노가 연합하여 곧 제나라를 치려한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초나라와 우호를 맺어 후일 구원을 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그런 한편 적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군사와 병거를 정돈하여 먼저 노나라를 토벌하기로 했다. 제나라 군사는 평음을 거쳐 용읍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이때 재경공이 아끼던 취계란 장수가 제 힘만 믿고 경솔히 앞장서 전진하다가 용읍 땅 북문에서 노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혔다. 재경공이 병거에 올라 융성을 올려다보며 청한다. 만약 취계를 돌려준다면 우리는 곧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겠노라. 그러나 노나라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취계를 죽여 그 시체를 성루에 내걸었다. 이에 크게 노한 재경공은 상군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융성을 공격했다. 융성은 3일 만에 함락되고 말았다. 재경공은 취계의 죽음에 대한 분풀이로 성 안에 있는 노군과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 승세를 타서 노나라로 깊숙이 쳐들어가려는데 급한 정갈이 왔다. 위나라 손양부가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어서 위군을 무찌르러 가자. 재경공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약간의 군사를 남겨 용읍을 지키게 한 다음 급히 남쪽으로 향했다. 재경공은 위나라 신축 땅에서 위군과 맞부딪혔다. 두 나라 군대는 즉시 영체를 세우고 누를 쌓아 대치했다. 위나라 부장 석직이 손양부에게 고한다. 제나라가 빈틈을 타서 공격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재경공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그 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물러갔다가 후일 적당한 기회에 진나라와 노나라와 연합하여 제나라를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손양부가 화를 내며 말한다. 전날 제후에게서 받은 모욕을 갚기 위해 내가 얼마나 벼러왔는데 원수를 코앞에 두고 그냥 물러갈 수 있겠소. 석직의 간언을 무시한 채 손양부는 그날 밤 중군을 거느리고 제나라 영체를 기습했다. 그러나 제나라 군사는 적의 기습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군이 제나라 영체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이에 당황한 손양부가 황급히 제나라 영체를 빠져나오니 좌우에서 국자와 고고가 협공하고 재경공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나타나 소리친다. 이 절름발이야, 어서 목을 느려 내 칼을 받아라. 적의 계책에 빠진 것을 안 손양부는 전력을 다해 싸웠으나 아무래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때 영상과 향금이 달려와 간신히 그를 구출했다. 위군은 크게 패하여 달아나고 재경공은 국자 고고와 함께 위군의 뒤를 쫓았다. 이때 석직이 달려와 손양부를 영접하며 외친다. 원수는 제나라 군대를 제게 맡기고 속히 몸을 피하십시오. 손양부는 정신없이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미처 한마장도 못 갔을 때 돌연 앞쪽에서 누런 먼지를 일으키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일대의 병거가 달려왔다. 손양부가 길이 탄식한다. 여기도 제 나라 복병이 있으니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그 병거의 행렬 가운데서 한 장수가 나타나더니 허리를 굽혀 손양부에게 절하며 말한다. 저는 중숙우회라는 사람으로 신축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게 100여승의 병거가 있으니 적과 능히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로소 안심한 손양부가 중숙우회에게 분부한다. 석직 장군이 뒤에서 지금 고전하고 있으니 그대는 속히 가서 그를 도우라. 이에 중숙우회는 즉시 병거를 이끌고 석직과 제나라 군사가 싸우는 곳으로 달려갔다. 석직과 교전하던 제경공은 중숙우회가 오자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자기가 있는 곳이 위나라 경계 아니니만큼 군사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다. 석직과 중숙우회는 제나라 군사를 뒤쫓지 않았다. 말이 나온 김에 후일 위나라와 진나라가 연합하여 제나라를 쳐서 이기고 돌아갔을 때 일을 미리 이야기해보자. 위목공은 위기에 처한 손양부를 구한 중숙우회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한 고을을 하사했다. 그러나 중숙우회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신은 고을을 원치 않사옵니다. 다만 곡형과 번영을 주신다면 만족하겠나이다. 본시 주천자만이 사면에 악기를 걸고 연주를 즐길 수 있었으니 그것을 궁연이라 한다. 제후들은 남방을 뺀 삼면에만 악기를 걸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을 곡현 또는 헌현이라 한다. 그리고 번영이란 대부벼슬에 있는 사람이 양쪽 귀에 걸 수 있는 관끈의 구슬로서 제후에게 있어서 말의 목을 장식하는 데 쓰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숙의회가 이같이 청한 것은 자기를 제후로서 대접해 달라는 것이니 신하로서는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이다. 또한 주천자도 아닌 한낱 제후로서 허락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이같이 자신의 공만 믿고 방자한 청을 한 중숙의회도 그렇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자신이 마치 주천자라도 된 듯 위목공이 선뜻 곡형과 번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이다. 이야기는 다시 전으로 돌아가 제나라 군대에 대패하고 신축성으로 돌아간 손양부는 그곳에서 며칠을 유숙했다. 장수들이 언제 도성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묻자 손양부가 분한 듯 말한다. 제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으려다 도리어 당했으니 내 무슨 염치로 그냥 돌아가겠소. 진군의 힘을 빌어서라도 제후에게 분풀이를 하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윽고 손양부는 석직과 군사를 신축에 남겨둔 채 진나라로 구원을 청하러 갔다. 진나라로 가던 도중 그는 노나라 사구 장손호를 만났는데 그 역시 제나라에 보복하기 위해 진나라로 구원을 청하러 가는 길이었다. 서로의 뜻이 같음을 한 두 사람은 함께 극극의 집으로 갔다. 극극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세 사람은 서로 뜻을 합친 후 진경공에게 나아가 제나라를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경히 주장했다. 이에 진경공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고 극극에게 800승의 병거를 내주었다. 주정왕 18년 6월 극극은 중군 원수가 되어 해장을 어자로 삼고 종고안을 차후, 사섭을 상군장수, 난서를 하군장수, 항고를 사마로 삼아 진나라 강주성을 출발했다. 진군이 이렇게 동쪽을 향하여 행군할 때 노나라에서는 장손호의 전가를 받고 개손행보와 숙손교요가 진군과 합세하기 위해 즉시 출동했다. 진나라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신축 땅으로 돌아온 손양부도 위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에 합세하려고 떠났다. 또한 조나라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공자수가 출동하니 내나라 연합군의 행렬은 가히 수십 리에 달하고 병거와 바퀴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다. 제경공은 첩자를 보내 노나라의 동정을 살핀 다음 장손호가 진나라에 가서 계책을 꾸미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단호히 말한다. 진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백성들이 놀랄 것이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대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제경공은 병고 500승을 거느리고 사흘 낮밤을 쉬지 않고 달려나갔다. 이윽고 백여리박 앙땅에 당도한 제군은 그곳에 영체를 세웠다. 적의 동정을 살피러 갔던 전초병이 돌아와 아랜다. 진군이 벌써 마계산 아래에 영체를 세웠나이다.
재경공이 즉시 진군의 싸움을 청하니 극극은 다음 날로 싸움을 미루었다. 대장 고고가 재경공에게 청한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진나라와 교전한 일이 없으니 적이 얼마나 용맹한지 알지 못하옵니다. 청컨대 신이 먼저 가서 그들의 실력을 시험해 보겠나이다. 재경공이 허락하자 고고는 홀로 병거에 올라 진군 영체로 가서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적장 하나가 병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고고는 이를 보고 돌연 큰 돌을 번쩍 들어 자기를 향해 돌진해오는 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미처 그 돌을 피하지 못한 진나라 장수는 두개골이 깨어져 즉사했다. 진나라 어자는 급히 병거를 돌려 달아나려 했다. 순간 고고는 재빨리 몸을 날려 달아나는 진나라 병거에 올라탔다. 그리고 어자를 발로 밟아 누른 채 병거를 제나라 영체로 몰고 가서 큰 소리로 외친다. 모두 나와서 보시오. 제나라 군사는 고고를 향해 일제히 환호의 박수를 보냈다. 진군은 곧 고고의 뒤를 쫓아왔으나 이내 단념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고고가 재경공에게 와서 고한다. 진군은 수요만 많을 뿐 그 용맹은 보잘것없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나이다. 이튿날 재경공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했다. 병하는 병거를 몰고 봉축부는 차우로 나섰다. 국자는 우군을 거느리고 노나라 군사와 대적하고 고고는 좌군을 거느리고 위와 조 두 군대를 대적했다. 그들은 서로 대치한 채 노려보며 중군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금포수갑을 입고 병거 위에 금여에 올라앉은 재경공이 군사들에게 명령한다. 내 말이 달리는 방향으로 활을 쏘라. 요란스러운 북소리와 함께 재경공이 탄 병거가 쏜살같이 진군의 진을 향해 달려가자 제나라 군사는 일제히 활을 쏘았다. 진군은 화살을 맞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진의 중군 원수 국국의 병거를 몰던 해장도 제군이 쏘아대던 화살을 2대나 팔에 맞았다. 그러나 그는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말고삐를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극극도 연신 북을 울리며 전진 명령을 내렸다. 이때 적의 화살 한 대가 날아와 극극의 왼편 옆구리에 명중했다. 흐르는 피가 신발을 적셨다. 극극이 치는 북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느려졌다. 이에 해장이 극극을 돌아보며 외친다. 우리 군사들은 모두 원수의 깃발과 북소리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3군의 진태가 오직 원수의 일거일동에 달려있으니 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내십시오. 차후 정고환도 극극을 격려한다. 해장의 말이 옳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니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이에 극극은 아픔을 참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 북을 쳤다. 북소리는 다시 힘차게 울려 퍼졌다. 해장은 날아오는 화살을 무릅쓰고 계속 병거를 몰았고 정고환은 방패를 들고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극극의 몸을 보호하기에 힘썼다. 이에 기운을 차린 극극은 사력을 다해 북을 다시금 힘차게 울렸다. 힘찬 북소리에 좌우 군사들은 한결 힘을 내어 전진하면서 제군을 무찔렀다. 몸을 사리지 않고 전력 투구하는 진군에게 밀려 제군은 마침내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달려온 한걸이 극극이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이제 제가 적을 쫓을 것이니 원수께선 잠시 쉬십시오. 한걸이 즉시 극극을 대신하여 제군을 추격하니 다급해진 제군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재경공은 화불주산 기슭 쪽으로 달아났다. 한걸이 재경공의 병거를 겨냥하고 추격하니 차후 봉축부가 어자 병하에게 말한다. 무작정 달아나기만 해서는 진군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주공의 병거는 내가 대신 몰겠소. 병하는 즉시 병거에서 내려 구원병을 데리러 갔다. 그 사이에 화불주사는 진군에게 겹겹으로 에워싸였다. 병거를 몰고 달아나면서 봉축부가 재경공에게 아랜다. 사태가 급하니 어서 금포수갑을 벗어 신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공께선 신의 옷을 입고 이 고삐를 잡으시옵소서. 만일의 경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주공을 대신해서 신이 죽겠나이다. 그래야만 주공께선 무사히 적진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재경공은 봉축부의 말대로 급히 옷을 바꿔 입었다.
재경공이 탄 병거가 화천샘에 이르렀을 때 진나라 장수 한골의 병거가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다. 한골은 군포수갑을 입은 봉축부가 재경공인 줄 알고 그에게 제배한 다음 말한다. 우리 주공께서 신으로 하여금 귀국의 죄를 묻게 하였으니 군우께서는 우리나라까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봉축부는 어자로 꾸민 재경공에게 표주박을 내주며 말한다. 봉축부야, 그대는 어서 가서 물을 좀 떠오너라. 갈증이 너무 심해 말조차 하기 어렵구나. 이에 재경공이 화천에서 물을 떠오니 봉축부는 물을 마시려다 표주박을 도로 내주며 말한다. 물이 너무 탁해서 마실 수가 없구나.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맑은 물을 떠오너라. 비로소 재경공은 봉축부의 뜻을 헤아리고 그 길로 산속 덤불을 헤치고 화불주산 속으로 달아났다. 도중에 재경공은 제나라 장수 정주부를 만났다. 정주부는 어자로 변장한 재경공을 급히 영접하며 말한다. 진군의 기세는 대단하옵니다. 병하는 이미 그들에게 사로잡혔나이다. 이 길이 비교적 안전하니 속히 병거에 오르시옵소서. 재경공은 정주부의 병거를 타고 가까스로 본영으로 돌아갔다. 한편 극극은 한골이 제후를 잡았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잡혀온 자를 보니 그는 재경공이 아니었다. 극극이 소리를 버럭 지른다. 이 자는 제후가 아니다. 극극은 제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재경공을 보아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골은 재경공을 본 적이 없는지라 그들의 계책에 감쪽같이 속은 것이다. 이에 크게 노한 한골이 묻는다. 이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차후장수 봉축부다. 우리 주공은 아까 화천에 물을 뜨러 가신 분이니 지금쯤 아마 무사히 탈출하셨을 것이다. 극극 또한 노하여 봉축부를 꾸짖는다. 내가 감히 우리를 속였으니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속히 저놈을 끌어내어 참하여라. 봉축부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친다. 진우는 듣거라. 이제부터 천하의 자기 주군을 대신해서 죽는 자는 없겠구나. 이 말을 들은 극극은 자기 주군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일이라 생각하여 봉축부를 죽이지 않고 그냥 함거에 가두었다. 한편 본영으로 무사히 돌아간 재경공은 봉축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를 구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3번이나 진군 진영까지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왔다. 어자차림으로 진군 속을 헤맸으나 끝내 봉축부의 소식을 알아내지 못한 재경공은 자신의 안부가 궁금해 마중을 나오던 국자 고고와 마주쳤다. 두 장수는 재경공을 영접하고 놀라서 아랜다. 어찌 귀하신 주공께서 그 위험한 진군 속을 다니시나이까? 재경공이 구슬픈 어조로 대답한다. 과인을 대신해서 잡혀간 봉축부의 생사를 알 길이 없으니 내 마음이 어찌 편하겠소. 그러나 그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고 말았소.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오. 이때 초마군이 달려와 아랜다. 진군이 5길로 나누어 몰려오고 있나이다. 국자가 재경공에게 아랜다. 우리 군사가 이미 기진에 있으니 어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상책일 듯 싶사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초나라 구원병이 올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옵니다. 이 말을 옳게 받아들인 재경공은 군사들을 이끌고 도성인 임치로 돌아갔다. 그러나 제나라를 아주 없앨 생각이었던 극극은 위나라, 노나라, 조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제나라 국경안까지 밀고 들어왔다. 제나라에 들어선 연합군은 가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때려 부수면서 제나라 도성인 임치를 향해 쳐들어갔다. 57. 정령 입고. 진군은 제군의 뒤를 계속 추격하여 450리나 가서 원루 땅에 영체를 세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원루성을 공격했다. 원루성 안에서 이를 보고 있던 재경공은 급히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국자가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우리가 전날 기나라에서 뇌물로 받은 떡시루와 옥경을 진나라에 바치고 화평을 청하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그리고 노와 위 두 나라에서 빼앗은 땅도 돌려주도록 하시옵소서. 재경공이 말한다. 그렇게 하여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진나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시 싸우는 수밖에 없도다.
이윽고 국자는 뇌물을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한궐을 만나 재경공의 뜻을 전했다. 한궐이 말한다. 기국의 침략을 받은 노나라와 위나라가 원조를 청하니 우리 군우께선 그들을 동정하여 군사를 일으킨 것이요. 그러니 실상 기국과 크게 원수진 일은 없소. 그렇다면 우리가 노나라와 위나라가 빼앗긴 땅을 모두 돌려주면 화평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소이다. 지금 중군 원수가 이곳에 계시니 함께 가서 말씀드려 봅시다. 한궐이 국자를 데리고 가자 극극은 몹시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국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공손한 태도로 화평을 청했다. 극극이 말한다. 너희 나라는 며칠 안에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럴듯한 말로 꼬신다고 우리가 넘어갈 줄 아느냐. 진실로 화평을 원한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2가지 조건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 조건이란 무엇인지요? 첫째, 소군 동숙의 딸인 소태 부인을 우리 진나라에 볼모로 보낼 것이며, 둘째, 너희 나라기를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말해서 모두 진나라 쪽으로 고쳐놓아라. 즉 이후에라도 다시 배반한다면 우선 소태 부인을 죽이고 너희 나라로 곧장 쳐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다. 국자가 크게 노하여 항의한다. 원수의 요구가 지나치십니다. 군주의 어머니 되시는 분을 어찌 감히 타국에 볼모로 보내겠습니까? 진나라에도 국무를 볼모로서 타국에 보내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길이란 본시 자연적인 지세에 따른 것인데 어찌 다른 나라와 곧바로 통하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원수께서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화평을 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극극이 큰 소리로 묻는다. 그래, 화평을 거절한다면 너희들이 어쩌겠다는 것이냐? 원수께서는 우리 제나라를 너무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나라가 작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공께서는 천승의 국고를 누리시고 모든 신하들도 수백 섬씩 국록을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번 싸움에 졌다 해도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끝내 화평을 거절하신다면 우리는 패잔병들을 다시 모아 죽을 각오로 진군과 싸울 것입니다. 한 번 싸워 이기지 못하면 2번, 3번 반복해서 싸울 것이며 그래도 진다면 우리 제나라는 진나라에 합병될 것입니다. 그러니 국모를 볼모로 보낼 필요도 길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만 돌아갈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국자는 떡시루와 옥경을 그냥 버려두고 한번 읍하더니 분연히 진영에서 나가버렸다. 장막 뒤에서 국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노나라 개손행부와 위나라 손양부가 나와 극극에게 말한다. 제나라가 저토록 우리를 원망하고 있으니 필시 죽을 각오로 덤벼들 것이오. 일단 맞붙어 싸우기 전에는 승패를 가늠할 수 없으니 저들의 화평 제의를 받아들임이 어떠하오. 극극이 대답한다. 이미 제나라 사신이 돌아갔으니 어찌하겠소. 개손행부가 말한다. 사람을 보내 다시 불러오면 되지 않소. 이에 진나라 군사 하나가 거의 10리나 뒤따라갔어야 가까스로 국자를 데리고 왔다. 극극이 개손행부와 손양부를 자신의 좌우에 앉히고 국자에게 말한다. 내가 아까 화평을 거절한 것은 경솔히 대답했다가 혹 우리 주공께 꾸중이라도 들을까봐 그랬던 거요. 그런데 노나라 위나라 2 대부께서 간곡히 화평을 권하시기 때문에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소. 국자가 대답한다. 원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겠다니 기필코 신의를 지켜 진나라를 충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또한 전날 노나라 위나라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극극은 국자와 더불어 희생의 피를 입술에 바르고 맹세한 다음 그동안 감금해 두었던 봉축부를 석방했다. 봉축부가 제나라로 돌아가자 재경공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여 상경으로 삼았다. 며칠 후 진나라, 노나라, 조나라, 위나라 군대도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경공은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들의 공을 가상히 여겨 많은 땅을 하사했다. 그 후 진나라는 다시 새로운 상중하 3군을 편성했다. 즉 항고를 신군 원수로 삼고 조가를 그의 보좌로 삼았으며 공삭을 신상군 원수로 삼고 한천을 그 보좌로 삼았다. 순추를 신하군 원수로 삼고 조존을 그 보좌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기 경일한 벼슬을 주었다. 이리하여 진나라는 육군을 두고 다시 백업을 부흥시켰다.
그 무렵 사구벼슬에 있던 도안가는 조씨 일가의 세력이 다시 왕성해지자 매우 못마땅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씨 일가의 잘못을 찾아내어 진경공에게 중상모략했다. 그러는 한편 극극과 난설을 가까이 하기에 힘썼다. 한편 재경공은 이번 싸움에서 죽은 군사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고 더욱 백성들을 아끼며 정사에만 힘썼다. 또한 진나라의 패전한 복수를 하기 위해 기회를 노렸다. 진나라는 혹시 제나라에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되는 날이면 천하패권을 잡으려던 일이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진나라는 제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든 나라로 국소를 보내 제나라가 우리 진나라를 충심으로 섬기니 제나라 땅을 차지한 나라들은 그 땅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고 명했다. 이에 모든 제후들은 진나라가 신의가 없다 하여 배신의 뜻을 품게 되었다. 초나라로 붙들려간 진나라 하인은 영윤 양로와 함께 살았는데 그는 1년도 못 되어 필당으로 싸우러 나가버렸다. 그동안을 견디지 못하고 하인은 양로의 아들인 후교와 정을 통했다. 하이에게 정신을 빼앗긴 후교는 아버지 양로가 진군과 싸우다가 죽었는데도 시체조차 찾으러 가지 않았다. 백성들 사이에 서모와 그 아들이 정을 통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이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남편인 양로의 시체를 찾으러 간다는 구실로 친정인 정나라로 달아나려 했다. 이를 눈치챈 신공 굴무는 하이를 차지하려는 흑심을 품고 그 시녀를 매수했다. 시녀가 하이에게 속삭인다. 신공 굴무께서 마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님께서 정나라로 가시면 곧 뒤따라가서 부인으로 맡겠다고 하십니다. 한편 굴무는 정양공에게 사람을 보내 하이가 정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 맞아가라고 전했다. 그러자 과연 정양공은 하이를 데려가기 위해 초나라로 사신을 보내왔다. 초장왕이 신하들에게 묻는다. 정나라에서 하이를 데리러 온 뜻이 무엇이겠소? 굴무가 대답한다. 하이가 남편 양로의 시체를 찾으러 간다니까 정나라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옵니다. 초장왕이 다시 묻는다. 양로의 시체는 진나라에 있는데 정나라에서 어떻게 그녀를 돕겠다는 말이오? 이에 굴무가 아랜다. 지난번 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진나라 장수 순수의 아들 순행을 잡아왔나이다. 그런데 순수는 정나라 대부 황술과 교분이 두터운지라 그에게 우리나라와의 교섭을 부탁했다 하옵니다. 즉 공자곡신과 양로의 시체를 돌려줄 테니 순행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옵니다. 정나라 군우는 지난날 우리가 진과 싸울 때 돕지 않았던 것을 미안하게 여겨 진에게 아첨하려고 그 부탁을 맡았다 하옵니다. 그러니 이번에 하이가 가면 양로의 시체는 물론이고 공자곡신의 시체까지 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때 마침 하이가 초장왕 앞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며 아랜다. 첩은 이번에 남편의 시체를 찾지 못한다면 맹세코 초나라로 돌아오지 않겠나이다. 초장왕은 하이를 불쌍히 여겨 정나라에 다녀오라고 허락했다. 이에 굴무는 하이 편에 하이를 아내로 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정양공에게 보냈다. 하이에게서 굴무의 편지를 전해받은 정양공은 전날 초장왕과 공자 영제가 하이를 취하려 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지 굴무가 초나라 요직에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인적관계를 맺기로 했다. 굴무는 또 진나라 순수에게 사람을 보내 정나라 황수를 통해 초나라 장수들의 시체와 순행을 교환하자고 청했다. 굴무의 전가를 받은 순수가 정나라 황술에게 이 일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자 황술은 초장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 일을 교섭했다. 초장왕도 자기 아들 공자곡신의 시체를 찾고 싶었으므로 순행을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모든 일이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므로 아무도 굴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후 진나라, 노나라, 조나라, 위나라 연합군에게 침략을 당한 제나라는 급히 초나라에 원조를 청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초장왕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제나라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초장왕의 뒤를 계승한 초공왕은 제나라가 연합군에게 대패하고 국자가 진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의논한다. 제나라가 진나라를 섬기게 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니 과인은 위나라와 노나라를 토벌하여 제나라의 원수를 갚아주려 하오. 누가 이 뜻을 제후에게 전하겠소.
이에 신공 굴무가 나와 청한다. 신이 가겠나이다. 초공왕이 말한다. 제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정나라를 지나가야 할 것이니 경은 정나라 군우에게 10월 보름에 군사를 일으켜 우리와 함께 위나라를 치자고 전하시오. 제나라 군우에게도 우리가 위나라를 칠 것이라고 알려주시오. 굴무는 곧 집으로 돌아가 재물을 10여 대의 수레에 가득 실어 먼저 성 밖으로 떠나보낸 뒤 자신은 나중에 수레의 뒤를 따라 정나라로 갔다. 그의 집안 사람이나 친척들은 모두 그가 시급으로 추수하러 가는 줄만 알았다. 정나라에 이른 굴무는 정량공에게 초공왕의 말을 전하고 곧 하이와 혼인하였다.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다. 잠자리에 나란히 누워 하이가 굴무에게 묻는다. 우리가 혼인한다는 말을 초왕에게 하셨는지요? 굴무는 빙그레 웃으며 지난날 초장왕과 공자 영제가 하이를 탐냈으나 자기가 막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부인을 얻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아오. 그러나 오늘 이 같은 낙을 누리게 됐으니 평생 소원을 이루었소. 그 때문에 나는 초나라에는 돌아갈 수 없는 몸, 장차 부인과 백년해로할 곳으로 갈 생각이오. 하이가 묻는다. 그렇다면 초왕이 제나라에 전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제나라엔 가지 않을 생각이오. 지금 초나라와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진나라뿐이니 그곳으로 가서 삽시다. 다음 날 굴무는 초공왕에게 사람을 보내 서신을 전하게 한 다음 자신은 하이와 함께 진나라로 갔다. 진경공은 지난날 초나라에 패전한 복수를 하기 위해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초나라 굴무가 귀화하니 그를 반갑게 맞이해 대부로 삼고 형땅을 하사했다. 이때부터 굴무는 성을 무, 이름을 신으로 고쳤다. 무신은 하이와 진나라에서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누렸다. 한편 초공왕은 무신이 보낸 서신을 받았다. 신은 정우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해 하이와 혼인했나이다. 혹 대왕의 진노가 있을까 두려워 하직 인사를 서신으로 대신하옵니다. 장차 신은 진나라로 가서 살기로 작정했으니 대왕께서는 다른 신하를 제나라로 보내시고 부디 신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서신을 읽은 초공왕은 크게 노하여 공자 측과 공자 영제를 불러 의논했다. 공자 측이 말한다. 진은 우리와 대대로 원수지간인데 굴무가 그곳으로 가서 성명까지 바꾸니 이는 왕을 배반한 자이옵니다.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공자 영제가 아랜다. 계모인 하이와 통정한 흑요도 벌하시옵소서. 공자 영제는 즉시 무신의 일족을 멸하고 공자 측은 흑요를 잡아 죽였다. 그리고 두 집안 재산을 몰수하여 두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 무신은 자기 일족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에 치를 떨면서 공자 영제와 공자 측에게 서신을 보냈다. 너희들은 잔인할 뿐더러 욕심이 많아 왕을 섬긴다는 핑계로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내 반드시 너희들을 응징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여라. 공자 영제와 공자 측은 그 서신을 초공왕에게 보이지 않고 숨겼다. 그 후 무신은 진나라를 위해 계책을 꾸몄다. 그는 우선 진경공에게 오나라와 우호를 맺도록 한 뒤 오나라의 병거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는 한편 아들 무호용을 오나라로 보내 벼슬을 살게 하여 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연락이 끊이지 않게 했다. 이때부터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오나라는 초나라 속국들을 동쪽부터 차츰 점령해 갔다. 오나라 추장인 수몽은 마침내 왕이라 자칭하고 걸핏하면 초나라 변경을 쳐서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 후 무신이 죽자 그 아들 무호용은 다시 성을 굴시로 고치고 오나라에서 살았다. 훗날 구로용은 오나라 정승이 되었다. 초공왕은 10월에 공자 영제를 대장으로 삼아 정나라와 함께 위나라를 친 뒤 다시 군대를 이동하여 노나라까지 침략했다. 초나라 정나라 연합군이 노나라 양교 땅에 주둔하니 노나라 중손멸은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공장과 직녀, 침녀 등을 각기 100명씩 선출하여 초나라에 바치고 화평을 청했다. 이윽고 초군은 노나라의 맹세까지 받은 후 물러갔다. 그러나 진나라는 노송공에게 사신을 보내 초나라 앞잡이 노릇을 한 정나라를 함께 치자고 선동했다. 노송공은 곧 그 요청을 수락했다. 주정왕 22년 정량공이 죽자 세자비가 군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정도공이다.
이 무렵 정나라는 국경 문제로 허나라와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초공왕이 허나라 편을 들자 정도공은 크게 노하여 초를 배반하고 진나라를 섬겼다. 이렇게 되니 노성공과 함께 정나라를 토벌하려는 진경공의 계획은 자연히 무산되고 말았다. 이해의 진나라 극극은 지난날 제나라와 싸울 때 화살을 맞은 상처가 악화되어 벼슬을 사퇴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그가 세상을 떠나자 난서가 중군 원수로 임명되었다. 그 다음에 초나라 공자 영제가 자기 나라를 배신한 정나라를 쳤다. 그러나 난서가 나서서 정나라를 구원하니 제나라와 정나라는 진나라를 더욱 극진히 섬겼다. 이에 자만한 진경공은 지난날의 진용공처럼 잔치와 술과 사냥에만 열중하고 또한 도안가를 남달리 총애했다. 이때 조시일무는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여 조동과 조갈은 그 형인 조용제를 중상모략하여 제나라로 쫓아내니 진경공도 이들의 불화를 능히 다스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진나라 양산이 까닭도 없이 무너졌다. 그 흙이 하수를 메우니 3일간이나 물이 흐르지 못했다. 진경공은 태사에게 점을 쳐보게 했다. 이에 미리 도안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태사가 아랜다. 주공께서 형벌을 적절히 내리시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이에 진경공이 말한다. 과인은 지금까지 형벌을 잘못 내린 일이 없도다. 곁에 있던 도안가가 아랜다. 지난날 조돈이 도원에서 진용공을 시해한 것은 용서 못할 대역죄에 해당하옵니다. 그런데도 진송공께서 그를 벌하지 않고 등용하셨으니 오늘날 그 자손이 번창하여 조종을 메우고 있나이다. 이러고서야 훗날 죄인들을 어찌 벌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번에 양산이 무너진 것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진용공의 원한 때문이오니 주공께서는 조시일문의 죄를 엄히 다스리시옵소서. 본시 진경공은 필당에서 초군과 싸울 때부터 조동 조갈의 방향무인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터였으므로 도안가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겼다. 다음날 진경공이 한골에게 묻는다. 조돈의 죄를 이제 와서 다스려도 괜찮겠소? 조시일무는 조세 이후 대대로 공을 세운 집안이온데 어찌 그 같은 말을 고지 듣고 공신의 자손을 벌하려 하십니까? 진경공은 어쩐지 석연치 않아 다시 난서와 극기에게 물었는데 그들은 이미 도안가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터라 조시 일족을 위한 변명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진경공은 조시일문을 벌하기로 결심하고 판자에다 조돈의 죄상을 써서 도안가에게 내주며 말한다. 조시일문을 처치하되 백성들이 놀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오. 이러한 사실을 안 한골은 그날 밤 하궁에 있는 조삭에게 갔다. 조삭은 진송공의 사이였으므로 하궁에 거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골은 조삭에게 속히 몸을 피하라고 권한다. 조삭이 한탄한다. 나의 선치는 진용공의 횡포를 막으려다 억울한 누명만 썼소. 이제 도안가가 모략으로 나까지 죽이려 하니 내 도망간들 무엇하겠소. 죽기 전에 장군께 한 가지 부탁이 있소이다. 지금 내 아내가 만삭이니 혹시 아들을 낳거든 우리 조씨 일족의 한 점 효력인 그 아이를 장군께서 맡아 보호해 주시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이다. 한골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지난날 조던 어른에게 큰 은혜를 잊고도 힘이 부족하여 간신의 무리를 없애지 못하니 나처럼 무능한 사람에게 부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대의 부인이 다시 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오. 그래야 화를 면할 수 있고 또 훗날 아들이 장성하여 원수를 갚도록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오. 조삭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골과 눈물로 작별한 뒤 아내인 장희를 불러 부탁한다. 딸을 낳거든 문이라 하고 아들을 낳거든 무라고 이름을 지으시오. 천행으로 아들이 태어난다면 훗날 이 아비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오. 이윽고 장희는 눈물을 흘리며 뒷문으로 나가 수레에 올랐다. 조삭은 문객으로 있던 정용에게 부탁하여 장희가 탄 수레를 궁까지 호위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궁중으로 들어간 장희는 어머니 성부인에게 일신을 맡겼다. 다음날 새벽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하궁을 포위한 도안가는 진경공이 제명을 써준 판자를 대문에다 걸고 외친다. 군명을 받들어 역적을 다스리러 왔노라. 이에 조삭은 뜰 아래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다. 그 뒤를 이어 조동, 조괄, 조전 등 조씨 일족이 잡혀왔다.
마침 한단이란 곳으로 출타한 조존의 아들 조승을 제외한 조씨 일족은 이날 모두 도안가에 의해 몰살당했다. 홀로 화를 면한 조승은 본국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소문을 듣고 송나라로 도망했다. 조씨 일족의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도처의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러나 찾아도 조사계 안에 장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안가가 말한다. 굳이 공주를 죽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듣자 하니 만삭이라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바로 역적의 시라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 도안가는 하궁의 비복들을 닥달하여 장이가 궁으로 피신했다는 말을 듣고 진경공에게 가서 아랜다. 역적의 일문을 모두 멸했으나 단지 공주만은 궁으로 피신한지라 참하지 못했나이다. 진경공이 대답한다. 나의 고모는 모부인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니 경은 관여치 마오. 그러나 공주께서 산월이 가까웠다는데 아들을 낳는다면 다시 보복이 있을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아들을 낳거든 그때 없애버리면 되지 않소. 그 뒤로 도안가는 사람을 시켜 밤낮으로 장이의 출산 여부를 정탐했다. 며칠 후 장이는 과연 아들을 낳았다. 이에 성부인은 딸을 낳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으나 도안가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집 유모를 궁으로 들여보내 알아보게 했다. 당황한 장인은 성부인과 상의하여 다시 갓난애가 죽었다고 소문을 냈다. 이때 진경공은 주색에 빠져 나란 일은 도안가가 멋대로 처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도안가는 갑자기 여복을 거느리고 무엄하게도 내궁을 수색하러 들이닥쳤다. 이에 다급해진 장인은 아들을 속바지 속에 넣고 12폭 치마로 감쌌다. 그리고 천지신명께 기도했다. 조씨 일문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사 대를 잇게 하려면 이 아기로 하여금 울음소리를 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도안가가 데리고 간 여복들이 내궁을 샅샅이 뒤졌으나 어디에도 아기는 없었다. 하늘이 도우심인지 아이는 어머니의 바지 속에서 울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내궁을 나서면서도 도안가는 끝내 미심쩍었다. 그래서 아기를 궁 밖으로 피신시킨 것으로 짐작하고 방을 내걸었다. 역적 조삭의 자식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천금을 주겠노라. 그러나 알면서도 숨기거나 아이를 맡아 기르는 자는 그 일족을 멸할 것이다. 공손 조구와 정령은 일찍이 조돈이 살았을 때부터 그 집 문객으로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 전날 도안가가 하궁을 포위했을 때였다. 공손 조구가 정령에게 말한다. 은혜를 입은 집안이 멸족을 당하는데 우리만 살아서 무엇하겠소. 우리도 함께 하궁으로 가서 죽읍시다. 정령이 대답한다. 지금 우리가 간신의 손에 함께 죽는다고 조씨 일문에 무슨 득이 있겠소. 득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은인의 집안이 당하는 환란을 같이 당하겠다는 뜻일 뿐이요. 정령이 귀의 말을 한다. 지금 공주께서는 만삭이니 곧 해산하실 것이요. 만일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이를 받들어 뒷일을 도모합시다. 불행히도 딸을 낳으면 그때 죽어도 늦지 않을 것이요. 그 후 장이가 딸을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공손조구가 탄식한다. 조씨 일문에 대를 끊다니 하늘도 무심하도다. 이에 정령이 말한다. 소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소. 내가 자세히 알아보겠소. 정령은 뇌물을 주고 궁녀를 통해 장이에게 연락했다. 정령의 충의를 알고 있던 장이는 편지를 써서 궁녀에게 전하게 했다. 그 편지에는 무라는 한자만이 적혀 있었다. 그것으로 장이가 아들을 낳았음을 안 정령은 크게 기뻐했다. 도안가가 내궁을 샅샅이 수색하고도 끝내 아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소문을 듣고 정령이 공손조구를 찾아가 의논한다. 그 간신놈이 내궁까지 수색했는데도 끝내 아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천행이오만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끝까지 속일 수는 없는 일이오. 나중에라도 사실이 드러나면 도안가는 아기를 죽이려고 갖은 술수를 다 쓸 것이오. 그러니 우리가 그 아기를 맡아 먼 곳으로 피신시켜 보살피도록 합시다. 이 말을 듣고 오랫동안 궁리하던 공손조구가 정령에게 묻는다. 아기를 잘 길러 훗날 보복하게 하는 것과 우리가 죽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어렵소? 그야 아기를 길러 원수를 갖게 하는 쪽이지요. 죽는 것이야 어려울 것 없지요. 그러자 공손조구가 정령에게 바짝 다가앉으며 말한다.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그대는 어려운 일을 맡아주오. 나는 쉬운 일을 택하겠소. 정령이 당황하여 묻는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오? 공손저구가 한 가지 계책을 말한다. 나는 갓난아기를 하나 구해 수양산에 가서 숨을 테니 그대는 도안가에게 가서 내가 조사개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밀고 하시오. 그래서 가짜 아기와 내가 죽으면 그대는 안심하고 진짜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 아니겠소. 가짜 아기를 구하기는 쉽겠으나 진짜 아기를 내궁에서 모셔올 일이 걱정이오. 공손저구가 다시 말한다. 한골이 조씨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으니 그에게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오. 그러자 정령이 슬피 울며 말한다. 마침 내 아들이 공주의 아들과 비슷한 날짜에 출생했으니 그 아기를 데려가시오. 그대는 아기를 감추어 길렀다는 제목으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러니 내 어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으리요. 그날 밤 정령은 공자조고에게 자기 아들을 내준 다음 한골을 찾아가 무자를 써보이고 계책을 말했다. 그러자 한골이 반갑게 말한다. 마침 공주께서 병이 나 내게 의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소. 그대가 도안가를 속여 함께 수양산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내가 아기를 모시고 나오겠소. 이튿날 정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큰 소리로 말한다. 조씨의 자식을 찾는다면서 도사군은 왜 궁중만 뒤지는지 모르겠구려. 이 말을 들은 도안가의 집 문객이 묻는다. 그럼 그대는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소. 내게 천금을 준다면 말해주겠소. 정령은 그 문객의 안내로 도안가에게 갔다. 도안가가 묻는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정령이란 사람으로 본래 공손조고와 함께 조시집 문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공주가 아들을 맡겨와서 저는 그것이 발각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눈치채고 밀고 하면 우리 식구는 멸족을 당하겠기에 이렇게 고하러 온 것입니다. 그럼 그 아기는 지금 어디 있는가? 좌우를 물리치면 고아오리다. 도안가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자 정령이 말한다. 아기는 공손조구가 데리고 수양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일각이라도 지체하면 놓칠 것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세상엔 아직 조씨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으니 도사국께서 직접 가셔서 잡아오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대도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상을 줄 것이로되 거짓이라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각오하라. 도안가는 가병 3,000명을 거느리고 정령을 따라 수양산으로 갔다. 산속으로 몇 마장쯤 들어가니 궁벽하여 길도 보이지 않는 곳이 나왔다. 그곳에서 계곡 쪽으로 여러 채의 초가가 보이는데 정령이 그중 한 집을 손가락질하며 말한다. 바로 저 집에서 공손조구가 조씨의 아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정령이 앞서 내려가 살인문을 두드리며 부른다. 조구 있나? 날쌔. 어서 문 좀 열게. 잠시 후 살인문이 열리며 공손조구가 반가운 얼굴로 나왔다. 그러나 무장한 장사들을 본 그는 황급히 달아나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정령이 큰 소리로 꾸짖는다. 네 이놈, 어디로 달아나려 하느냐. 도사국께서 조씨의 아기를 찾으러 친히 오셨으니 썩 내놓아라. 무사들이 달아나는 공손조구를 잡아다 도안가 앞에 꿇어앉혔다. 도안가가 묻는다. 아기는 어디 있느냐. 여기엔 아무도 없다. 이에 무사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벽장이 하나 있는데 큰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쇠를 부수고 벽장으로 올라가니 곤히 잠자던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무사들은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비단 옷을 입고 수노인 강보에 쌓인 아기는 참으로 기공자 티가 났다. 아기를 본 공손조구는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으나 결박을 당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공손조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이 소인배 정령아, 내 지난날 하궁에서 함께 죽자고 하니까 너는 살아서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천금의 상이 탐나 밀고를 했단 말이냐. 이 천하에 신이 없는 놈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조돈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하구나. 정령이 얼굴을 붉히며 도안가에게 청한다. 저놈을 어서 죽이지 않고 왜 보고만 계십니까? 도안가의 호령이 떨어지자 무사들은 저구의 목을 친 다음 아기를 바위에 내던졌다. 아기는 금세 핏덩어리로 변해 죽었다. 도안가가 수양산에 가서 조씨의 아기를 찾아 죽였다는 소문은 이내 성중에 파다하게 퍼졌다. 도시 일파는 기뻐하며 국문 출입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 한편 한골은 도안가를 데리고 정령이 수양산으로 떠난 사이에
공주를 진맥한다는 구실로 신복을 의원으로 꾸며가지고 궁 안으로 들어갔다. 의원으로 꾸민 한골의 신복은 진맥하는 척하며 정령에게서 받은 무자를 품속에서 꺼내 장이에게 보였다. 장이는 곧 그 뜻을 알아채고 좌우를 살폈다. 모두 신복 궁녀뿐이었다. 장이는 곧 궁녀들에게 아기를 데리고 오게 하여 의원이 가지고 온 약주머니에 넣었다. 이때 아기가 울자 장이는 약주머니를 쓰다듬으며 기도하듯 말한다. 조무야, 넌 조씨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다. 많은 사람이 널 노리고 있으니 국문을 나갈 때까지 제발 울지 말아라. 그리고 얼른 커서 이 어미의 한을 풀어다오. 그러자 아기는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울음을 뚝 그쳤다. 의원은 약주머니를 들고 한골과 함께 국문을 나섰다.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한골은 깊은 방에다 아기를 감추고 마치 보옥처럼 길렀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골과 유모뿐이었다. 한편 정령은 도안가가 천금을 주려고 하자 사양했다. 도안가가 의아해서 묻는다. 그대는 상금을 바라고 밀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사양하는가? 나는 조시집 문객으로 드나들며 오랫동안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죽는 것이 두려워 밀고 하긴 했으나 어찌 의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상금까지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니 진정 저에게 공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상금으로 조씨 일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나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돈의 은혜를 만분지 1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그러자 도안가가 정령을 크게 칭찬한다. 그대는 진정 신이 있는 선비로다. 조씨 일문의 시체를 모조리 내줄 테니 그대가 거두어 이 돈으로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 그제야 정령은 돈을 받고 절한 뒤에 돌아갔다. 그 후 정령은 조씨 일문의 시체를 수습하여 염하고 조은간에 넣은 다음 조돈의 무덤 곁에 일일이 묻고 비서까지 세워주었다. 장사를 마치고 정령이 감사의 뜻을 전하러 가니 도안가는 그에게 자기 밑에 있으라고 권했다. 정령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죽음이 두려워 의롭지 못한 일을 한 몸이 무슨 염치로 이 나라에서 살겠습니까? 이제 멀리 떠나려고 하직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도안가의 부중에서 나온 정령은 그날 밤 한골에게 갔다. 그리고 공주의 아기와 유모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기를 자기 아들로서 키우기로 맹세했다. 그 후 그는 우산 깊숙한 곳에 숨어 아기를 키우니 후세 사람들이 그 산을 장산이라고 고쳐 불렀다. 3년 후 진경공은 신전으로 놀러 갔다. 그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그래서 진경공은 신전을 새 도읍지로 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읍이었던 강땅은 고강이라 고쳐 불렀다. 도읍을 옮긴 후 문무백관이 진경공에게 조화를 드렸다. 진경공은 신축한 내궁에 잔치를 베풀고 신하들을 대접했다. 어느덧 신시가 되어 해가 지니 좌우장수들이 촛불을 밝히려고 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난데없이 찬바람이 불어와 내궁을 덮쳤다. 사람들은 모두 추위에 몸을 떨었다. 잠시 후 그 괴이한 바람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때 진경공은 키가 8척이나 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귀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귀신은 어지럽게 헝클어진 머리털을 마룻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채 팔을 휘두르며 진경공을 크게 꾸짖는다. 너는 어찌하여 죄 없는 내 자손들을 모두 죽였느냐? 내 상제께 고하여 내 목숨을 뺏으러 왔노라. 말을 마친 귀신은 소매 속에서 쇠망치를 꺼내 진경공을 내려쳤다. 진경공이 혼비백산하여 고함친다. 경들은 과인을 고하라. 진경공은 미친 듯이 칼로 허공을 휘젓다가 그만 자기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나 신하들의 눈에는 그 귀신이 보이지 않았다. 미친 듯이 날뛰며 마구 칼을 휘두르던 진경공은 마침내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58. 보위기양. 봉두남발한 귀신에게 새망치로 얻어맞은 진경공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자 내시들이 급히 침전으로 모셨다. 한참 후에 간신히 깨어난 진경공은 그때부터 원인 모르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한 신하가 진경공에게 아랜다. 상문에 있는 한 무당이 대낮에도 귀신을 볼 만큼 용하다 하오니 그를 불러 물어보시옵소서. 그 말을 듣고 진경공은 곧 상문으로 사람을 보냈다.
부름을 받고 궁으로 들어온 무당이 침상에 누운 진경공을 보고 말한다. 귀신이 들었나이다. 진경공이 묻는다. 그 귀신의 형상이 어떠한지 알겠느냐. 봉도남발한 팔척의 귀신인데 성이 난 듯 가슴을 치고 있나이다. 진경공이 다시 묻는다. 내가 본 귀신의 형상이 과연 그러했노라. 그 귀신이 말하길 죄 없는 자기 자손들을 왜 다 죽였느냐고 성을 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무당이 대답한다. 그 귀신은 바로 선제 때 많은 공을 세운 신하인데 자기 자손들이 죄 없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원통하여 그토록 노한 것이옵니다. 진경공은 이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렇다면 조시일가란 말이 아니냐. 곁에 있던 도안가가 재빨리 말한다. 이자는 아마 조돈의 문객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이 기회에 조시일문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수작이니 주공께선 속지 마십시오. 한동안 잠자고 있던 진경공이 다시 묻는다.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당이 대답한다. 심히 노했기 때문에 굿으로도 귀신을 쫓을 수 없나이다. 그런 과인의 명은 얼마나 남았는가? 소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감히 바른 말을 아뢰겠나이다. 주공께서는 이번에 추수하는 햇보리 맛을 보시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러자 도안가가 눈을 부릅뜨고 호통친다. 햇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겨우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내 어찌 그렇게 무엄한 말을 하느냐. 만일 그 말이 맞지 않는다면 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도안가는 진경공이 미처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당을 쫓아냈다. 그 후로 진경공의 병은 더욱 악화되어 고명하다는 의원들도 능히 그 증세를 알지 못해 처방도 할 수 없었다. 대부 위기의 아들 위상이 여러 대신들에게 말한다. 듣건대 진나라에는 일찍이 편작에게서 의술을 배운 고아와 고안이란 명의가 있다 하오. 그들은 음양의 이치에 밝고 안팎의 증세를 모두 다스릴 줄 안다고 하니 주공의 병환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누가 진나라에 가서 두 의원을 불러오시겠소. 그러나 대신들은 진나라와는 원수지간이라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선뜻 나서는 자가 없었다. 위상이 말한다. 아무도 진나라에 가길 원치 않으니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이 세치열을 놀려 그 두 의원을 데리고 오겠소. 모든 대신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그대가 가서 뜻을 이룬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큰 복이오. 그날로 길을 떠난 위상은 밤낮으로 수레를 달려 진나라로 갔다. 이윽고 진나라에 당도한 위상이 진안공에게 청한다. 우리 주공께서 몹쓸병에 걸리신지라 기국의 의원 고아와 고안을 청하러 왔나이다. 진안공이 대답한다. 지금까지 진나라는 걸핏하면 무고한 우리나라를 침범했소. 그런데 어찌 우리나라 명의를 보내주겠소. 이에 위상이 정색하고 말한다. 진과 진 두 나라는 서로 인접하여 지난날 우리 선조 진홍공과 기국의 진목공은 혼인으로 우호를 다지셨나이다. 또한 기국의 진목공께서는 우리나라 진의 공을 군위에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진문공까지도 군위에 오르게 해주셨사옵니다. 그런데 정나라를 함께 토벌하기로 한 맹세를 기국에서 저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 나라 사이가 벌어진 것이옵니다. 또 기국의 진목공은 맹명의 말을 들어 우리 진양공께서 어리고 약한 것을 기화로 효산을 거쳐 우리나라를 쳤으나 오히려 패전했나이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사로잡은 장수 셋을 모두 돌려보냈사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그 세 장수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 했나이다. 군우께서는 그래도 우리 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주공의 신병을 고치기 위해 신이 기국의 명의를 청하러 나서자 모든 대신들이 진나라는 우리를 미워하니 청해도 허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말렸나이다. 그러나 신은 진우는 능히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어른이니 이번 기회에 양국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겠소 하고 장담했나이다. 그러니 지금 군우께서 신의 청을 거절하신다면 우리나라 대신들의 말이 적중하게 되는 것이옵니다. 군우께서는 이웃의 불행을 보고 그저 반감만 하시겠나이까. 본시 의원들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오니 군우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위상의 분명하고도 힘이 있는 말에 감동한 진안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의 뜻을 표했다. 그대가 옳은 말로 과인을 책망하니 할 말이 없구려. 내 그대의 청을 들어주리라.
진안공의 명을 받은 태희 고환은 곧 위상과 함께 진나라를 향해 떠났다. 한편 진경공의 병세는 날로 위독해졌다. 진나라 명의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진경공은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진경공의 콧구멍에서 조그만 아이 둘이 튀어나와 그중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속삭인다. 당세의 명의인 진나라 고환이 와서 약을 쓰면 우리는 필시 배변할 수가 없을 거야. 좋은 방법이 없겠니? 그러자 다른 아이가 대답한다. 우리가 황으로 가서 고아래 숨는다면 제 아무리 명이라 해도 우릴 어쩌지 못할 거야. 그러더니 두 아이는 다시 진경공의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꿈에서 깬 진경공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쩔쩔맸다. 때마침 도착한 위상이 진나라 명의를 데리고 들어와 진경공을 진맥하게 했다. 고환이 진경공에게 아랜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나이다. 진경공이 묻는다. 어째서 그런고? 이 병은 황과 고 사이에 있어 쑥뜸도 불가하고 침으로도 듣지 않으며 약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천명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나이다. 진경공이 탄식한다. 그 말이 내 꿈과 일치하니 참으로 명의로다. 진경공은 고환에게 후한상을 내리고 진나라로 돌려보냈다. 내시 강충은 진경공의 병상을 밤낮으로 지키며 간호하고 있었다. 병고안에 지친 강충은 깜빡 졸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진경공을 등에 업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잠을 깬 강충은 꿈이 하도 괴이한지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도안가가 진경공에게 아랜다. 하늘은 밝음을 뜻하고 병은 어두움을 뜻하나이다. 강충이 주공을 얻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간 것이니 이는 병환이 회복될 징조이옵니다. 이날따라 진경공은 이상하게도 가슴의 통증이 심하지 않았으므로 도안가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때 내시가 들어와 아랜다. 백성이 햇보리를 진상했나이다. 이 말에 구미가 당긴 진경공이 분부한다. 그 햇보리로 죽을 좀 쏘아오너라. 갑자기 시장하구나. 도안가는 전날 상문의 무당이 진경공에게 조씨의 원기가 붙었다고 한 것을 괘씸하게 여겨 잔뜩 벼르고 있었다. 도안가가 진경공에게 아랜다. 전날 모험한 말을 짓거린 상문의 무당을 불러다가 주공께서 햇보리를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윽고 상문의 무당이 진경공의 병실로 끌려 들어왔다. 도안가가 큰 소리로 무당을 꾸짖는다. 이놈, 똑똑히 보아라. 여기 햇보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주공께서 잡수지 못한다고 하겠느냐. 무당이 대답한다. 아직 잡수지 않았으니 좀 더 두고 보십시오. 그러자 진경공의 얼굴에 노기가 떠올랐다. 도안가가 대신 호령한다. 이놈이 그래도 여전히 그런 말을 짓거리는구나. 여봐라, 어서 저놈을 끌어내어 참아여라. 이에 무당이 끌려나가면서 탄식한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 스스로 화를 불렀구나. 잠시 후 무사들이 무당을 죽여 그 목을 쟁반에 받쳐가지고 들어왔다. 바로 그때 숙수가 보리죽을 쏘아가지고 들어오니 시간은 오시였다. 막 보리죽을 먹으려던 진경공은 갑자기 배가 당기고 설사가 날 것 같아 강충을 불러 칡간으로 가자고 했다. 강충은 급히 진경공을 업고 가서 칡간에 내려놓았다. 진경공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맥이 쭉 빠졌다. 아픔과 현기증에 몸을 가누지 못하던 진경공은 마침내 발을 헛디디고 칡간에 빠져버렸다. 강충은 더러운 것도 개의치 않고 진경공을 건져냈다. 그러나 진경공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결국 진경공은 햇보리를 입에 대지도 못했으니 무당만 애꿎은 죽음을 당한 셈이었다. 진경공의 뒤를 이어 세자포가 군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진효공이다. 대부들은 강충이 꿈에 진경공을 업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를 순장하기로 했다. 결국 강충은 경솔히 꿈 이야기를 한 바람에 생매장을 당했다. 백성들 간에는 진경공이 조씨 일문의 원기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궁궐에서는 난시와 극시들이 여전히 도안가와 친밀히 지냈다. 오직 한골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조씨 일문을 신원해 주고자 했으나 혼자서는 역부족이라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송나라 화원이 송공공의 분부를 받고 진경공에 대한 문상과 함께 진효공의 주기를 축하하기 위해 진나라에 왔다.
화원이 난서를 만나 의논한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우호를 맺으면 남북 간의 싸움도 그칠 것이고 백성들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이요. 난서가 대답한다.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초나라는 믿을 수가 없소이다. 화원이 다시 말한다. 내가 초나라 공자 영제와 친하니 그 일을 주선해 보겠소. 이에 난서는 초나라로 떠나는 화원에게 자기 아들 난침을 딸려 보냈다. 어린 난침과 함께 초나라로 간 화원은 공자 영제와 회견을 했다. 난침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 생김새가 비범한 것을 보고 공자 영제가 화원에게 묻는다. 저 동자는 누구요? 진나라 중군 원수인 난서의 아들 난침이요. 공자 영제가 난침을 시험하고자 묻는다. 진나라에선 어떤 방법으로 군사를 다스리는고? 정돈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군사를 부리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가? 그저 조급하게 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말에 공자 영제가 감탄에 마지 않는다. 상대가 소란해도 자신은 정돈에만 힘쓰고 분주해도 자신은 조급히 굴지 않는다니 이는 백전백성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 간결하지만 참으로 명쾌한 답이로다. 공자 영제는 화원 난침과 함께 초공왕을 배할한 뒤 대신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마침내 초나라는 진나라와 우호를 맺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조약을 맺었다. 초와 진은 서로 화친하고 경계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케 할 것을 맹세하노라. 만일 이 맹약을 먼저 어기는 나라는 하늘이 응징할 것이다. 두 나라 대표는 다시 기일을 정해 정식으로 맹약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송나라로 정했다. 그 후 송나라 화원의 주선으로 진나라 대표 사섭과 초나라 대표 공자파가 송의 서문 밖에서 만나 하늘에 고하고 짐승의 피를 입술에 바르며 맹세했다. 그런데 초나라 사마공자 측은 진나라와 우호 맺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진나라와 우호를 맺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남북이 서로 통하지 않은 지 오래인데 그렇듯 쉽게 화친이 이루어질 것 같으냐. 공자 영제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니 어디 두고 보자. 한편 진나라에 귀화한 무신은 오후 수몬과 함께 고국인 초나라를 고립시키기 위해 일을 꾸몄다. 그리하여 노, 제, 정, 송, 위, 오나라의 대부들이 종리 땅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러한 기밀을 알아챈 초나라 공자 측이 초공왕에게 간한다. 진나라가 겉으로는 우리나라와 우호를 맺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오나라와 손을 잡으니 이는 필시 우리를 모해하려는 수작입니다. 게다가 송나라와 정나라도 진을 따른다 하니 이러다간 우리 초나라만 고립될 것이옵니다. 당장이라도 정을 토벌하고 싶지만 송나라 서문 땅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기로 진나라와 맹약했으니 어쩔 수가 없구려. 공자 측이 다시 아랜다. 일찍이 송나라와 정나라가 우리와 맹약을 하고도 져버린 것이 어디 한두 번이옵니까? 이번에 또 그들이 우리와의 맹약을 어기고 진나라에 붙었으니 이익만 있다면야 그까진 맹약이 무슨 소용입니까? 마침내 초공왕은 공자 측으로 하여금 정나라를 치게 했다. 그러자 정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배반하고 초나라를 섬겼다. 이때가 주간왕 10년이었다. 진여공은 정나라의 배신에 크게 노하여 대부들을 조정에 모으고 정나라 진리를 의논했다. 이때 진나라에서는 상경 난서를 젖히고 극기, 국주, 극지 세 사람이 실질적인 세력을 쥐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상군 원수, 상군 부장, 신군 부장 등의 벼슬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주의 아들인 극이와 극지의 아우 극걸까지도 모두 대부 벼슬에 있었다. 백종은 이러한 극시일문의 지나친 세도를 경계하여 진여공에게 간한다. 극시일문의 세력이 점점 팽창하고 있사옵니다. 주공께서는 어진 신하를 등용하시어 그들의 세력을 견제해야만 선대 공신의 자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진여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결국 백종은 극시일문의 모함으로 참수당하고 그의 아들인 백주리는 초나라로 달아났다. 그러자 초나라에서는 백주리를 태제벼슬에 앉히고 그와 함께 진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계책을 의논했다. 진여공은 위인이 본시 교만하고 사치스러웠다. 그는 서동, 이양호, 장옥교, 장여시 등의 미소년을 가까이 두고 총애하고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궁비와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며 세월을 보냈다. 이런 진효공에게 바른 말을 가나는 신하가 곱게 보일 리 없으니 주위에는 아첨하는 간신배들만 들끓었다. 이렇게 나라꼴이 엉망인 것을 보고 사섭은 정나라를 토벌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극지가 말한다. 정나라를 치지 않고서야 어찌 모든 제후들을 다스릴 수 있겠소. 난서도 말한다. 우리가 정나라를 잃게 되면 노나라와 송나라도 역시 우리를 따르지 않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난날 초나라에서 항복해온 묘분항도 정을 치자고 주장했다. 진효공은 마침내 순행에게 나라를 지키게 하고 친히 병거 600승을 일으켜 난서, 사섭, 극기, 순원, 항궐, 극지, 위기, 난침 등을 거느리고 정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주를 노아 위 두 나라로 보내 도움을 청했다.